대표단이 이제 거기 직접 갔을 때 여러분들이 평가를 많이 받게 돼요. 이제 실제로 이 그룹 여러분들이 쭉 같이 가가지고 어디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토론 이런 뭐 패널 톡 이런 거에 참가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뉴욕에서는 이런 그룹들을 많이 받아요. 1년에 뭐 10팀 이렇게 받는다면 항상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팀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대학생 대표단 팀들을 굉장히 잘 기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전 팀들이 이 대표단을 되게 잘 기억해가지고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 다시 오시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 잘할 거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잘할 거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분들하고 얼마나 인게이지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나와요. 그래서 본인들이 봤을 때 얘네 굉장히 똑똑하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내가 얘네한테 연락이 따로 오면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팀들이 있고, 거꾸로 이 팀은 얘네 왜 왔냐? 약간 이런 거죠. 얘네가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따분해 할 거고 와가지고 그냥 잠만 자고 아니면 뭐 졸거나 아니면 뭐 딴짓하거나 할 거면 유행까지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팀들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뭐 그러니까 잘해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실제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노하우를 몇 개 저희가 준비시켜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가 뭐냐면 저희 오전에 지금 할 과정인 Leading by Asking 이라는 세션이에요. 제가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문으로 이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 첫날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학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가봤자 어떤 엑스퍼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서 그냥 참가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엔스의 한 명으로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 피치도 할 거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어필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다 끝나고 앞에 가가지고 인사하는 거 외에는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이 질문이 얼마나 퀄리티 있는지에 따라서 이분들도 알아채는 거예요. 얘네가 생각을 정말 제대로 하고 들었구나. 거꾸로 얘네가 정말 그냥 물어봐야 돼서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주로 한국 팀들이 갔을 때는 그냥 아무런 질문하지 않죠. 저는 굉장히 큰 기회인 이 질문하는 시간이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외국에서 오는 모든 학생들은 이거를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아서 디스커션을 하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 본인들이 궁금한 내용으로 그 시간을 꽉 채워요. 근데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유독히 그냥 질문하는 게 별로 이게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질문하는 게 내가 좀 바보 같아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좀 뭐랄까 좀 눈치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언니 오빠들이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질문하는 게 아닐까 하는 또 이 그룹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위기질서,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대표단 사이에서는 누가 질문을 하든 누가 질문 안 하든 요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기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서로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뭐 있어 보이는 질문 하나요?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제가 해드리지 않겠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어떤 세션에 들어갈 때 나는 끝날 때 질문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잘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가 잘 들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그냥 저런 교수님이 저런 뭐 UN 직원분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논리에서 어디에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떨까, 내가 하는 생각이랑 다른데 우리의 중간점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배우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태도 하나만 가지고도 5일 동안 하는 과정에 더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들로 가져갈 수 있어요. 설사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니까, 저는 우선 내가 질문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인게이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약간 성향 따라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그거 했었나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거기에 좀 비밀이 좀 있어요. 그 사람마다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잘 생각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유형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요. 이 유형들은 굉장히 사람 위주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의 질문은 왜? 그래서 항상 왜를 물어봐요. 내가 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왜 교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실까라는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뭐 질문을 좀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어디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질문을 뭐 원래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요거를 좀 적어놓으시고 아마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추론적인 질문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왜 이건 이럴까? 왜 이건 저런가요? 하고선 더 깊은 의미, 깊은 이유들을 알아서 진짜 real why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 되겠죠. 특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건 이런가요? 라는 질문은 애들이 많이 하는 거죠. 어린애들이 항상 이제 아빠 이건 왜 그런 거야? 엄마 이건 왜 그런 거야? 그 왜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왜라는 질문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왜라는 질문을 하면 이제 그분들도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왜를 한다면 굉장히 깊은 질문,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로 저분들한테서 굉장히 깊은 거를 끌어낼 수 있고, 그분들은 깊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 하나로 굉장히 많은 거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는 데에서 5Whys라는 그런 그 분석 기법이 있어요. 5Why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모토로라에서 하는 일하신 분인가, 저기 그러니까 일본에 계신 분이 이거는 디벨롭 하신 어떤 방식인데, 5번 Why를 물으면 그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건 이런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네모형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분들은 정보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와 정보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what을 물어봐요. 뭐 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하면은 그거의 실제 예는 어떤 게 있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엇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여기에 그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이론에는 어떠한 것들이 또 있나요? 그래서 what을 찾게 되는 거예요. 더 디테일한 것들을 찾는 거고, 더 확실한 것들을 찾는 거고, 그들의 연관관계를 찾는 거죠. 이제 그게 what이 하는 거고요. what은 좋은 게 뭐냐면 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디파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해주고,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할수록 우리는 그 문제나 아니면 어떤 이슈의 본질을 알게 되죠. 세 번째는 그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해요. 그래서 행동이 빠르고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증명은 어디 있느냐, 증거는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증거가 그냥 어떤 어디에서 이런 리서치를 퍼블리시했다 이 정도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하는 질문에 결과를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릴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이런 질문들 4가지를 드릴 텐데, 이 4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좀 샤프한 질문들로 찌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나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증명해라 라는 게 how의 질문이에요. 세 번째가 how고요.
그리고 how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UN에서 가장 자주 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we need to fight global poverty 뭐 이런 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질문은 how예요. How are we going to 뭐 alleviate povert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how가 방법론이고 방법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길을 제시해라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how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거 그리고 좀 구호 같은 거를 현실로 가져와 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how 질문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성향에 맞춰서 또 질문하시는 것도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별형이 있다 그랬죠? 별형은 what if가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트래디셔널한 거를 리젝트하고 새로운 거를 바래요.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 해왔던 거 우선 버리고 이러이러했을 땐 어떻게 돼? 그래서 항상 질문할 때 이러이러하면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가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그리고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을 하이라이트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why, what, how, if를 여러분들이 질문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 펜 드릴까요? 그래서 그 4개 질문으로 여러분들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 제가 그냥 아는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분 동안 그냥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하시고 why, what, how, if로 질문을 아무거나 why, what, how, if로 본인들이 준비한 거를 질문하셔가지고 저를 대략 난감하게 해주시면 제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제를 하나 그냥 주세요. 아무 주제나 하나 던져주세요. 어려운 거일수록 좋아요. 비핵화. 와, 한 번 더 비핵화요? 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자, 저는 어쨌든 디스클레이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얘기는 그냥 그냥 대충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 의견이라고 꼭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어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핵화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교하고 싶은 포인트는 한 번 더 비핵화를 과연 진짜로 바라는 정부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6자 회담을 보면요, 미국이 있고 그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남북이 있는데 이 6개 나라 중에 지금 여기에서 정말로 비핵화를 했을 때 가장 베네핏을 보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가장 루스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도 간에 비핵화를 원하는 국가부터 이제 설득해가지고 비핵화를 시작하는 게 당연시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가 비핵화를 가장 원할지가 저는 약간 물음표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핵화가 된다는 말은 이 남북의 텐션이 가라앉는단 말인데 남북의 텐션이 가라앉았을 때 구도가 너무 많이 바뀌게 되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상황이 오히려 디퓨즈가 돼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이렇게 선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지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사라지면 너무 좋겠지만 또 이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큰 리스크 팩터를 가질 수 있게 되죠. 한국이 계속 미국의 우방이 된다면 이제는 북한이라는 버퍼를 가지지 않고 남한이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 남한이는데 한국이 바로 코앞까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어쨌거나 비핵화가 되면은 또 그런
그런 게 있고 또 무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이고 미국도 그렇고요. 여기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어야 무기가 계속 팔려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금 무기로 먹고 사는 경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비핵화를 갑자기 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은 지금 전자권도 따로 있지 않고 이거에 대한 큰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거의 유일하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좀 수세에 몰려가지고 지금 핵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는 뭐 어떻게 뭐 다른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남한은 남한대로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원해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약 몇십 년 동안 진행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클래리파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거는 irresolvable conflict고 결국은 zero-sum 게임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제로섬 게임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데드락이 있는데 이 데드락을 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6자 파티가 파일을 같이 쉐어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아마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이 인터럽돼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북이 화해했다 해서 풀리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럼 육자회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육자회담을 소집을 하시 지금 미국하고 북한도 네.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하나의 방식, 하나의 제가 보기엔 그래도 승산이 좀 있는 방식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인사이더가 아니라서 어떻게 내부적인 그 네고시에이션이 다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네고시에이션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를 약간 슬쩍슬쩍 오가면서 경제적인 딜을 주고 있다 생각하고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체제를 원하고 체제 유지를 원하고 거기는 개방에 대해서 네거티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제 개방을 시키면서 대신에 미국이 거기에서 큰 파일을 얻어갈 수 있게 어느 정도 파일을 얻어갈 수 있냐면 무기를 파는 거에서 얻었던 경제 효과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딜을 저는 아마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마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피셜리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섯 명이 다 세리스파이는 되지 않지만 왜냐면 러시아랑 지금 일본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 다만 그래도 지금 3파티 사이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본 하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명분이나 홍보물을 지금 다른 특히 중국 큰 플레이어인 중국한테 거기가 이제 방해를 하고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랑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그래도 조금씩은 여기에서 있는 좋은 일들을 또 그들이 받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혹시 그 모든 나라가 네. 비핵화 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나라라 하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육자가 네, 네. 그러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네, 왜냐하면 네. 그가 제시해 주셨던
그 컨서른 중에 하나가 또 러시아라는 나라가 네. 그 아직까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되게 복잡하게 어,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비핵화. 정말 제 친구가 지금 저희 그때 우프나에서 일했던 친구가 지금 비핵화 쪽 유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제 생각엔 비핵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북한도 그렇지만 또 당연히 지금 그 P5 국가들은 비핵화를 아마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세계 체제 자체를 에서 힘을 본인들이 놓겠다는 거니까 그건 힘들 것 같고 북한한테 지금 억지로 이제 놓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그런 강경주의자는 아니지만 한국 내에서도 핵을 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예. 왜냐면 아니 왜 쟤네만 약간 이런 의미로 왜 쟤네만이고 그러니까 핵을 가지면서 북한이랑 대치하자는 게 아니라 약간 한국도 주체적인 어떤 거기서 이제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빨갱이로 몰리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몰리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자라는 거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갑자기 모든 걸 다 철수하고 한국 안녕 우리는 이제 그냥 뭐 모르는 나라야라고 하면은 저희는 사실 또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큰 나라들이에요, 그죠? 저희 그러니까 남한의 경제가 이제는 우리를 좀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의 경제가 망하면 중국의 경제도 같이 망하고 일본의 경제도 같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은 자위대 지금 다 만들고 있죠. 그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네 이렇게 있지. 러시아도 있지. 우리는 막 그냥 낀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미쳐있지. 그러니까 이거 그 사이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확실한 거는 핵이겠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핵을 비핵화가 완전히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아마 조금 먼 미래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와리프에 대해서 네. 질문할 건데 지금 북한이 얼마 전에 이제 남한 정부 쪽이랑 네. 이제 트럼프한테 굉장히 강경하게 비난하면서 네. 고위급 회담을 이제 취소했죠. 시켰는데 네. 혹시 북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를 하지 않고 다시 기존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네. 어떤 상황을 처질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우선은, 뭐, 예전으로 돌아온 거니까 사실 마이너스가 될 거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또 한 번, 한 10년 만에 한 번 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한국은, 문 정권이 힘을 많이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국내 상황을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면 문 정권이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특히 잘하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특히 정권 자체가 되게 아쉽게도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비트코인 얘기했는데 비트코인 정책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뭔가 좀 약간 흐지부지 그렇다고 법제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거 잡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도 안 잡히고 있고 뭔가 지금 이 일이 완전 틀어져 버리면은 문정권에 대한 평가가 확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도권을 잃게 되죠. 서포트가 없으니까 남한 입장에서도 다시 이런 얘기를 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정권 내에서는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또 북한과 어떤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김정은도 한 번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 했을 때에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더욱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회다 하고서는 이제 완전 이제 무기상처럼 하겠죠. 네, 무기상처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더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더 미쳐 날뛰게 하고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한국이 제일 많이 사가고 있잖아요 무기를 저희가 제 넘버원 고객이에요. 우수 고객입니다. 우리한테 많이 팔겠죠. 그런 상황은 더 되고 그러면 이제 더더욱
중국과 미국 사이가 틀어지겠죠. 이전까지도 그 사드 문제로 한국이 괜히 고생했잖아요. 사실 미국이 추진한 거고 중국이 싫어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인 손해까지 봤는데, 그 둘의 경쟁, 특히 물리적인 경쟁이 더 치닫을수록 한국은 더 어려운 상황에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전쟁도 날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네,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그 김정은 호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분이 동지. 아마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뢰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던 나라고 전쟁을 치렀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하고 김정일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김정은은 확실히 외국물을 먹은 사람이고, 뭐 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북한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위태위태하다 하는 설도 있고, 그리고 김정은도 나름 글쎄요, 그 나이에 저보다 어린 나이인데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많은 견제를 받으면서 계속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싶을까?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은 정말 진짜 빨리 이제 경제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저는 진실성이라는 거를 따져보기보다는 김정은을 봤을 때는 그의 상황을 보고 그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을 봤을 때 더 많은 선택들이 이제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김정은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온 것도 호의를 베풀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옵션이 없어서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제 물꼬를 터준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무슨 뭐 지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좋아가지고 이게 왔던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며칠 전에 뭐 취소된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저는 북한이 그러니까 너무 북한 열세로 이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다 풀어졌을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북한 체제 유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자기 내부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딜을 하고 왔다고 하면은 김정은 입장이 어떻게 돼요? 네. 그런 게 있어서 김정은은 좀 그래도 그가 나가서 제대로 성과를 내고 왔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할게요. 네, 거기까지 할게요. 자, 우선 해보니까 어땠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부분이 할만했어요?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약간 저는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고 네.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뭔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게 옵션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4가지 정도.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뭘 해야 되나. 아, 네. 이거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옵션 더 줄 건데 어떡하지? 네. 네. 그래요. 좋아요.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좀 그래서 아직 저한테는 본인 성향이 뭐였죠? 좀 뭐 둥글둥글 쪽이에요? 그럼 둥글둥글 쪽으로 먼저 좀 아예 그냥 이게 리미트 놓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관계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도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코멘트나 어려웠던 점? 해보신 분들은 또 어땠어요? 결제자. 일단 그 지금 말씀해주신 4가지의 퀘스천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기에는 조금 선택지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지금 두 분 다 여기 what if로 질문해 주셨고 how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더 많은 이야기 하기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냥 던졌던 이야기고 던졌던 이야기인데 제가 특히 하지 않았던 이야기, 특히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그래 나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지 하면서 리마인드가 됐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생각했었어요.
이런 성향에 따른 질문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 외에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loaded questions라는 게 있어요. loaded questions가 뭐냐면 이거는 다 뭐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질문을 하겠다 하고선 질문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막 따라서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여러 유형의 질문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주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어떤 게 있냐면요. 1번은 그 시간대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clock question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떨까 하는 이제 타임라인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뭐 교수님이 아니면 말씀하시는 분이 현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도 그랬었나?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대별로 과거에도 같았나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 논리의 어떤 허점이나 아니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시간대별 질문은 자기가 잘 이 내용을 모를 때 굉장히 좋아요. 네가 앞부분을 다시 설명해라. 더 설명해라.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케이션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질문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특히 유엔에서는 되게 유용한 질문인 게 이러이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빙고는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면은 근데 아시아에서는 이게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지역별로 질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자신의 예를 들어주면서 이야기하면 좋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시아에서는 요런데 하면서 질문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있으면 그 하나의 어떤 큰 컨셉을 정말 여러 개로 분리해가지고 요것과 요거를 차이점을 계속 분리시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Can you define the difference between this and that?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내가 이해 못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가 더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라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what 질문이기도 하면서 그분들한테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번째는 extremes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한쪽으로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빨갱이들의 어떤 입장을 옹호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답은 어딘가 중간에서 나오겠지만 익스트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입니까? 까만색입니까? 라는 질문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옳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force를 하는 거죠. 너무 그렇다고 해서 전투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확실하게 좀 if you had to choose between white and black, which side would you be o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좀 더 설명을 자신의 입장을 설명 잘할 수 있게 하는 질문. 이거는 약간 이 사람을 조금은 몰아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분명히 기억해요. 당신이 누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줌 렌즈라는 건데 거시적인 질문과 미시적인 질문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되게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좀 더 거시적으로 글로벌한 질문을 하는 거죠. Is that true for all countrie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면 그게 인류 전체, 사회 전체에 적용된 이야기입니까? 하면서 좀 더 큰 렌즈에서 봤을 때. 근데 거꾸로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좁히는 거죠, 계속. 그거는 우리가 이 카테고리에서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줌 렌즈 질문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은 여기서도 아까 많이 해주셨던 건데 입장별 질문이에요. 지금 북한이 이러이러한 걸 표명했는데 지금 여기 빠져있는 러시아와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면 되겠죠. 입장별 질문이에요. 각 입장의 처지를 좀 물어보고 그 입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 질문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요거에 대해
이야기되는 내용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도 여러분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엑스퍼트일 것이다 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오지 않아요. 어차피 대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대신에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뭐 3분이건 5분이건 15분이건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뭐랄까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강조를 3번 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물어보는 그런 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분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겠으면 이해 못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I didn't fully understand what you meant by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이분이 계속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 그러면 제가 지난 30분 동안 하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세션에 이야기된 것들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시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잘 파악해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사나 스피커와 말싸움하기예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이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독려했더니 이 질문을 약간 딴지 걸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어느 강사도 자기가 바보가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굉장히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발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여성 비하를 하는 발언 앞에서 한다 하면은 발언을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말꼬리 잡기나 아니면 너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깐죽깐죽거린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티격태격하는 게 내가 질문을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오산이고요. 따지듯이 물어본다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제대로 표현해라 라는 식으로, 표명해라 라는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디서그를 하는 경우에는 땡큐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분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또 논리적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별로 좋을 일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열린 토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막 그 민감한 주제들 다 피해가거나 그러진 않아도 돼요. 확실하게 얘기할 내용 다 얘기하되 질문을 한 4번, 5번 계속 더 하게 되면은 요거 그냥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쉬어가면서 알겠다, 그럼 우리 다음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우리가 그 밸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질문들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그러니까 반문하게 해주고 싶다. 자기 자신을 반문하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그럴 때 저희 지난번에 그 엑서사이즈에서 했던 그런 질문들 그 2개를 해주시면 돼요. 이러이러한 것은 자신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이러이러한 것은 자신한테 어떻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되게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좀 더 엑스포즈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다볼 수 있게 하는, 이거는 사실 내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 한번 좀 생각해봐라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좀 파워풀하긴 해요. 왜냐면 그 사람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거는 하면서 이제 좀 더 깊게 생각해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띵 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거를 어떤 때 사용하면 좋냐면 이 사람이 좀 이거에 대해서 과연 진짜 잘 생각해보고 온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요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인가, 깊게 생각해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한 번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거꾸로 이 사람이 정말 멋있고 이 사람의 동기가 알고 싶다 했을 때 또 한 번 물어보면 좋은 거예요. 난 저런 사람 정말 닮고 싶은데 당신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여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희 Leading by Asking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셔가지고
강사로 오신 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리소스가 되고 그분들이 랑 어떻게 돼가지고 결국은 연락하는 사이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떤 임프레션을 특히 저희는 이제 막 30명 하니까 그 30명 중에서도 다 기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너 그때 이 질문했던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질문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도 난 질문 못했어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 있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질문이 나올 때 그냥 나는 근데 전혀 할 줄 모르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시켜 드리는 건데 저희가 준비시켜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게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 소리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how를 좀 알려드리는 거고 그 how를 활용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가셔서 좋은 분들과 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발표나 여러분들이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좀 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까지 우리 Leading by Question, Leading by Asking은 진행을 하겠고요.